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을 맞아 주목해볼 투자 아이디어를 전해드리는 특집 프로그램 이데일리 온에어를 준비해봤습니다. 올해 벌써 하반기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을 점검하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보는 시간 마련해보겠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8시에 방송되는 마켓나우 1부에서 글로벌 불확실성 속 6월 증시 주요 포인트는 이란 주제로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주목해야 할 증시 포인트를 짚어줬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주간 증시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6월의 첫 거래일 그리고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불확실성이 산재한인 글로벌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 6월 전략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시장과 연동되지 못한 채 좀 아쉬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 6월에는 과연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좀 모멘텀들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이 제일 주목했던 미국 상무부의 PCE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가 근원 PCE이지 않습니까? 우선 시장 예상치는 부합을 했었는데 교수님, 물가가 잡혔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약간 안 좋은 느낌으로는 갈 길이 좀 멀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아직 뭡니까? 네, 아직 멀다고 생각하고 사실 시장에서도 지금 금리 인하 시작 시점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뒤로 밀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싸우려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재정정책 쪽에서는 지금 아직도 뭐 IRA다 여러 가지 지금 그 스pen딩이 굉장히 많이 집행되고 있고 국채 발행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조금 엇박자가 나면서 인플레이션의 뒤에 꼬리가 좀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 이제 연준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올해 처음으로 4월 PCE, 근원 PCE나 전체 PCE가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하게 처음으로 나오고 이전까지는 좀 높게 나왔었는데요. 네, 그런 것에 비해서는 아직 좀 갈 길이 멀지 않나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네, 불길한 예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미국이 11월에 대선을 하지 않습니까? 이를 앞두고 좀 돈을 더 풀 것이다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역시나 물가를 잡는 데 좀 불확실성을 크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11월에 가까우면서 국채 발행량이 좀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바이든이 어쨌든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지금 내가 시작한 일을 끝내게 해주세요가 캐치프레이즈인데요. 그 시작한 일을 끝내기 위해서는 사실 엄청난 양의 사실 재정적인 투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이제 올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어려워지는 상황. 어렵다는 의미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연준에서 계속 2%로 내려갈 확신이 보일 때까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확신이 보이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국면이 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홍 색깔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저거는 뭡니까? 저거는 1980년대 초반인데요. 저희 1980년대 초반에 인플레이션이 한 15% 갔다가 그게 한 5% 이하로 내려오는데 한 7년, 8년이 걸렸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저 그림이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 통화정책은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 때가 볼커 의장 때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이 굉장히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정정책이 조금 지금과 비슷하게 약간 감세 기조로 가면서 굉장히 확장적으로 갔을 때 그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미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던 그 변곡점이 됐던 게 198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것의 레슨을 우리가 하나 삼을 수 있다면 이렇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엇박이 났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데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아주 평범한 교훈. 하지만 조금 저희에게 묵직한 울림을 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980년대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과거에도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물가를 잡는데 7년에서 8년 정도가 걸렸다. 지금 뭐 너무 금리 인하를 예단하고 물가가 잡힐 것이라 예단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6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월에도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던가 변동성을 확대시킬 만한 요인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6월 이달에 꼭 체크
체크해봐야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좀 매크로 팩터를 보고 싶은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 발표는 이미 다 된 상태고요. 네. 그럴 때는 사실 매크로장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 3가지 정도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6월 초반에 나오는 이제 5월 CPI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더욱 중요하게 이제 FOMC가 있습니다. 6월 FOMC는 2가지 의미에서 중요하죠. 하나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어떤 단초를 줄 것이냐라는 것에서 중요하고요. 뭐 동결은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6, 9, 12 이 4달은 연준 위원들의 경제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는 달입니다. 그래서 6월에 과연 이전 3월 전망치와 어떻게 다른 혹은 비슷한 전망치가 나와서 시장에게 힌트를 줄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며칠 후에 ECB에서 이제 6월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ECB에서는 금리를 이제 미국과는 좀 다르게 내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과연 국제 자금 시장이 어떤 식으로 요동을 칠지, 그리고 그것이 달러의 강세에 어떤 흐름을 가져올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 특히 우리 시총 보면 사실 거의 한 20% 정도 차지하는 게 반도체 기업이고, 이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에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나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것도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매크로적인 부분이 시장을 좀 움직이고 있는 만큼 매크로적인 부분 좀 언급해 주셨고, FOMC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CPI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장인 만큼 이 부분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섹터로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의 행사가 연이어 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오 골든 위크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선 아스코 진행 중이고요. 바이오 USA까지도 개최가 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바이오 기업들 아직 좀 지지부진한데 좀 모멘텀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교수님께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는 거고, 네. 사실은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좀 고전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사실 뭐 수출 부분에서 좀 잘 풀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구석이 있다면 저는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어쨌든 간에 어떤 기업이 어느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에 성공하고 어느 정도 수주를 따오느냐, 이 2가지 행사에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고 계약을 따내거나 수주를 따내거나 성공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기업은 결국은 이제 당분간은 조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계약을 좀 성사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쨌든 대장주지 않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USA에 참여해서 또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뭐 다방면으로 뭐 투자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지금 평가를 받을지를 굉장히 저는 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나 뭐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기업인데, 바이오 USA에서도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이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서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럽 시장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좀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에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게 좀 유력시 점쳐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유럽은 미국하고는 다르게 CPI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그리고 네. 그리고 경기는 조금 다운돼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뭐 유럽에 한때 제일 잘 나가던 독일이 지금 유럽의 병자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조금 임박한 것이 아니냐, 6월에도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좀 약세로 즉 달러 강세를 약간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달러 강세가 됐을 때는 사실 원달러 환율도 조금 튀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저희 그 경제학 이론을 보면 달러가 조금 강세가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원래 잘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최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중간재 수입을 해서 사다 파는, 내다 파는, 그걸 가공해서 내다 파는 구조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면 우리가 사다 쓰는 중간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러니까 달러의 방향과 수출의 방향이 좀 반대로 되는 최근에 그런 그 데이터에서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달러 강세가 됐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조금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결국은 유럽의 금리 인하라는 게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수출을 통해서 원달러 환율을 통해서 미치는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ECB가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걸 좀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들을 봤는데, 유럽이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은 이유가 AI에 소외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은 유럽은 지속적으로 안 좋을 것이다라는 좀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유럽은 금리 인하를 지속하게 될 텐데 우리 시장에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네. 금융시장의 채널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실 유럽 수출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지금 유럽이 어쨌든 간에 경제가 약하면 특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AI 부분도 충분히 얘기가 되는 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독일 같은 경우인데 그동안 너무 대중 수출, 대중 수입에 의존을 했던 부분, 에너지에서 너무 러시아에 의존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다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독일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는 있는데요. 저희는 뭐 보통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는 하지만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버텨줄지 뭐 버티기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독일이 골골대기 시작하면 유럽 경제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독일이랑 프랑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네.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뭐 유럽 수출 같은 것도 유럽의 경기가 약하면 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뭐 전기차 이런 부분도 전기차 부분도 있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유럽의 경기가 어떻게 풀릴지 그리고 ECB가 어떤 결정을 할지도 조금 지켜보시는 게 저희가 사실 지켜봐야 될 지표가 너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그런 네.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럽의 경기의 불확실성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강달러로 지속될 수 있고 뭐 증시만 보게 되더라도 외국인 수급과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국내 증시로 좀 돌아오게 된다면요. 조단위 게임주인 시프트업이 이번 달에 출격을 합니다. 이 게임주들의 업황을 보게 된다면 이번 이 시프트업의 출격 자체가 게임주에 좀 긍정적인 훈풍을 들이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통 이제 네. 큰 배가 앞에서 끌면 이제 작은 배들이 뒤에서 따라가는 경우가 네. 많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최근에 시프트업이 뭐 영업이익도 그렇고 단기 순이익, 매출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너무 사실 실적이 좋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게 시총 IPO에 성공하면 시총이 한 뭐 3조 5천억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결국 게임 업계에서 거의 한 4위 정도의 업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측면에서는 시프트업이 어느 정도로 IPO를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프트업의 IPO의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아까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차 얘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현대, 기아 날아가고 있고요. 역시나 수출 데이터 잘 찍혔습니다. 이 자동차 관련 업황도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인도 법인 상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네, 미국 법인보다 미국 법인 다음으로 가장 큰 순이익을 내고 있는 데가 현대에서는 인도 법인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네. 최근에 그 세계 경제 전망 뭐 나오는 전망치들 보면 네. 인도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디 정부 3선 성공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동안 경제 성적표 좋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동안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좀 좋을 거다. 특히 모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통한 이제 경제 성장을 지금 계속해서 지속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구 많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잘할 수 있는 부분, 현대기아차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시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인도법인에 대한 현대자동차에 조금 더 엣지를 두는 부분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풀려나갈지도 좀 봐야겠죠. 인도 시장 인구가 중국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사실은 네. 저출산 고령화 약간 들어가고 있고요. 네. 예, 인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 연령이 30대라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구 측면에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올 나라들이죠. 근데 인도는 거기다가 네. 사이즈 자체도 이제는 인구상으로는 전 세계 최고가 됐으니까요. 그럼 그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긍정적인 이슈만 있지는 않고 항상 부정적인 이슈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인도 출시에 대한 인도 시장에 대한 좀 부정적인 견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도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1위를 차지하는 마루키 스즈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인도랑 사실 같은 아시아권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좀 다른 부분이 여러 가지 있고요. 인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네. 특수성, 특수성이요? 카스트 제도나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특수성이라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그 제도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조금 사회 전반적인 뭐 후진적인 부분은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현지화 전략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을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현재 현대자동차가 시장 점유율 2위이긴 한데요. 1위 기업이랑 약간 차이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가 사실 굉장히 관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마루티 스즈키는 어디 기업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네. 일본하고
합작 기업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일본 기업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도 시장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대차인데 이번 달에 또 투자 설명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게 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우선 시장의 상승 동력이 크다는 점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공모주 시장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총 13개 공모주 시장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이상 확대된 건데 이게 또 시장에 좀 훈풍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거래 대금 상승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로 보면은 굉장한 에너지를 제공할 것 같고 저번 달에 약간 밀린 것들이 이번 달로 넘어온 것도 있고 한데요. 네. 다만 청약이 좀 몰릴 때는 청약이 겹칠 때는 이게 투자자가 약간 좀 조심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시장의 모멘텀에 조금 딸려가기보다는 정말 옥석을 잘 가릴 수 있는 사실 그런 게 조금 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주의하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옥석 가리기가 청약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이 종목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반기 우리 시장 AI가 주도했고 글로벌 시장 AI가 주도했습니다. 과연 6월도 이어질지 궁금한데 우선 젠슨왕이 대만에서 블랙웰의 차기 모델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AI 관련 이슈 어떤 게 있고 앞으로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6월은 뭐 뭐니 해도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가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결국 AI가 우리의 손 안으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제일 잘할 수 있고 제일 선도하는 기업이 애플이기 때문에 애플이 어느 정도의 테크놀로지나 어느 정도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WWDC를 통해서 조금 확인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뭐 시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업데이트 되느냐,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느냐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애플의 AI, 우선 오픈 AI하고 맞손을 잡는 것으로는 알려졌는데 차기 운영 체제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오픈 AI가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좀 시장의 방향성을 어떻게 줄지도 주목을 할 만하고 제가 좀 보고 있는 게 엔비디아와 반 엔비디아의 구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엔비디아의 구도가 당분간은 가겠지만 사실 이거 도전자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둘의 서로 윈윈 게임이 당분간 좀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약간 AI가 너무 달린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어느 정도 기대치를 만족시켜줄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반기 역시나 AI가 주도를 할 것이다. 시장을 움직이는데 키맨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이제 6월을 맞이했습니다. 5월에는 조금 아쉬운 국내 증시가 이어졌었는데 우리 투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투자 포인트 잘 잡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요 인사이트들 많이 얻으신 다음에 6월 장에서는 활짝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교수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코너는 매일 오전 10시에 방송되는 마켓나우 2부에서 최태원, 노소영, 세기의 이혼, 2심 결말은 이란 주제로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이 출연해 이번 이슈와 SK그룹의 미래를 분석해봤습니다. 이데일리 편집국장 이정훈의 시선 함께 만나보시죠. 쉽게 들을 수 없는 얘기, 편집국장의 시선 들어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시간입니다. 이정훈 국장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거 딱 궁금했는데 이 얘기로 해주신다고요. 세기의 이혼. 뭐 아무래도 사람들이 제일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서 잠시 후에 이제 민희진 씨가 2차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는데 그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이 이슈가 가장 핫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2심 판결이 1심과 정반대였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쇼킹한 결과였고요. 지금 결과를 받아본 SK 그룹 관계자들도 굉장히 당황했고요. 저희 같이 기사를 준비해야 되는 언론사 기자들도 굉장히 당황한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어제 결과를 간단하게 한 3문장 정도로 압축해보면 1심 판결에서는 위자료가 1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위자료를 20배 많은 2심에서는 20억을 지급하라라고 이제 판결을 했고요. 또 재산 분할도 665억 원이었던 게 지금 1조 3,808억 원. 그러니까 거의 한 20배 이상 되는 그 큰 폭 그 재산 분할액도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 이혼 소송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재산 분할액이었다. 이렇게 신기록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2심 재판부는 이것을 대체 어떻게 봤길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1심에서는 일단은
그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 거의 다 SK 주식회사 지분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재판부가 본 최태원 회장의 그 재산은 3조 9,883억 원, 거의 4조 원 정도인데요. 그 중에 대부분을 SK 주식으로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SK 주식이 노소영 관장과 결혼하기 전에 개인의 어떤 그 노력으로 벌어들인 성과다라고 판단해서 그걸 이제 특유 재산이다라는 법정 용어로 간주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혼하는 당사자인 노소영 씨와 분할하는 자산이 아니다. 거기 제외를 시켰던 거죠. 근데 2심 재판부는 아직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제 보도된 내용만 토대로 할 때 이 특유 자산 역시도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봤고요. 그 이유를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노소영 씨가 부부 생활을 영위하면서 SK 주식회사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경영 활동, 가치 증대 활동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노소영 관장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노태우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전 노태우 대통령인데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 시기에 SK그룹을 유형무형으로 많이 도와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을 많이 해줬다. 그런 더 비고 덕에 SK그룹이 지금의 재계 2위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건 약간 추론의 영역입니다만은 노태우 씨의 그 비자금 중에 한 340억 정도가 SK그룹으로 흘러가서 SK그룹이 성장하는데 약간 마중물 역할을 했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노소영 씨가 일정 부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전체 재산의 35%를 노소영 씨에게 분할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심으로 가는 건가요? 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어제 그 선고가 나온 이후에 김앤장이죠. 그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다라고 굉장히 맹렬한 비판을 또 가했고요. 그래서 즉각 상고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3심까지 이제 가야 최종 결론이 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런 가사 사건은 3심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1심에서 주로 이제 판결이 나는 형태인데요. 이거는 이제 3심까지 가기 때문에 누구도 결과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다. 예. 다만 이런 가사 사건은 원심 판결이 주로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2심 판결을 3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선고를 내렸던 그 부장판사가 과거의 그 판례들과 굉장히 다른 아주 톡톡 튀는 형태의 그 이용소송 판결을 많이 내렸던 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주류의 의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3심에서의 결론은 굉장히 네. 좀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다,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쟁점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그 정치 자금까지도 이게 어떤 그 판단의 근거로 쓰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김옥숙 전 여사의 그 메모가 일정 부분 증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자금이 있었고 그 정치 자금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왔다라는 건 어느 정도는 또 추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3심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약간의 퀘스천 마크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한테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께서? 네, 뭐 전체적인 SK그룹 관련 주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룹주 전체에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면 어제 그 2심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SK 주식회사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다라는 게 약간의 힌트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장중에는 계속 SK 주식회사 주가는 약보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선고가 난 이후에 주가가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더니 장 마감에는 9% 이상 급등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예. 오늘도 들어오기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3% 가까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지금 1심, 2심 판결 이후에 SK 주식회사, 그러니까 SK그룹 전체의 지주회사죠. 이 지주회사가 향후에 경영권 리스크에 노출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와 기대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어제 언급을 이제 해주셨지만 어제도 한 10% 가까운 상승세 SK가요. 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도 3.16% 지나면서 16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최 회장이 어제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1조 원 넘는 이 자금을 대체 어떻게 마련할지 이게 핵심일 테잖아요. 이제는. 네, 맞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부분의 재산을 SK 주식회사 주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SK 주식회사 지분을 판다면 지금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이 17.73%거든요. 그럼 지분율이 현격하게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SK 주식회사의 향후 어떤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요인인데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그룹 전체가 과거 2004년도인가요? 소버린이라는 헤지펀드의 그 공격을 받고 난 이후에 예. 주식회사 SK를 중심으로 지주사로 해서 다른 사업 자회사들을 이렇게 거느리는 형태의 지주사 체계로 바꿔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주사의 정점에 지주 체계의 정점에 서 있는 SK 주식회사 주식을 함부로 내다 팔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주식회사 지분을 안 팔면 아무리 뭐 대기업 총수라 하더라도 한꺼번에 1조 원 되는 자금을 1조 원 이상 되는 자금을 끌어모으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른 형태의 방안들을 찾겠죠. 그럼 그 방안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현금, 부동산 이것들을 총동원해 보겠죠. 예. 거기다가 모자란 돈을 어떻게든 충당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가능성은 SK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변부에 있는 비상장 주식이나 아니면 상장 주식이어도 경영권에 전혀 영향이 없는 주식을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거기 그러니까 첫 번째 후보로 거론되는 게 SK 실트론입니다. SK 실트론 주식을 지금 29.4%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장외 시세까지 감안하면 지분 가치가 한 최대 7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들하고 SK 실트론 지분 매각한 돈을 합치면 어느 정도는 좀 메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SK 주식회사 지분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예, 주식을 팔지 않으면서 대출을 받는 건데 주식회사 SK는 굉장히 우량 자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조 원 정도의 가치를 지금 주식 가치를 들고 있기 때문에 2조 원의 70%면 한 1조 4천억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대출을 이제 받게 되면 이자 부담이나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경영권 리스크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합들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SK 주식은 지금 경영권 분쟁 뭐 이런 가능성에 좀 베팅을 할 만한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틀 내내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겁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30으로 간다면 최장 한 2년에서 3년 정도 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네. 최종 결론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그래서 섣부른 베팅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태원 회장이 SK 주식회사 지분을 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게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결국은 나중에 이게 SK 주식회사가 경영권 분쟁이 약간 휩쓸리거나 할 경우에는 오히려 최태원 회장은 주식을 더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SK 주식회사는 이번 이혼 소송 과정에서 뭐 득을 봤으면 맞지 손해 볼 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은요. 거기다가 SK 주식회사의 그 차트를 주가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투자했던 자회사들의 실적이 안 좋으면서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증권사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향후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일정 부분 정상화되고 정상화되는 자회사들이 다시 배당 수입을 SK 주식회사로 넘겨주고 그렇다면 SK 주식회사는 향후에 주주이익 한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SK 주식회사의 주가는 좀 우호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SK가 재계 2위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가 경제에도 아주 지대한 역할을 미치는 곳인데 예. 영향이 있을까요? 뭐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그런 시나리오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금 SK 주식회사를 둘러싼 여러 얘기를 저희가 좀 나눴지만 대부분이 다 3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의 시나리오를 저희가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SK 그룹 전체 관련주들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거 역시도 이제 가상의 어떤 시나리오의 영역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거의 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 주식회사 지분을 최태원 회장께서 팔지 않으신다면 SK 그룹의 어떤 거버넌스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재판에 좀 신경 쓰고 자금 마련에 신경 쓰다 보면 미래의 어떤 성장 투자에 조금 등한시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감도 일정 부분 있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지금 AI 트렌드에 올라타서 HBM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어떤 좋은 사업 성과를 내고 있고요. 회사의 펀더멘탈도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SK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적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최태원 회장께서 대한상의 회장까지 맡으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많이 이제 국가 엑스포 유치라든지 많은 일들을 하셨다 보니까 SK그룹 경영을 약간 소방수로서 최창원 SK수펙스 추구 협의회장을 지금 이제 내세운 상태거든요. 그분께서 지금 매달 지금 그 전략회의를 열면서 고강도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같은 사업들을 일정 부분 좀 정리를 하거나 또 수소 관련된 사업을 재정비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경영상의 어떤 공백도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SK그룹 전체적으로도 큰 동요 없이 무난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SK 얘기 전반적으로 해봤는데 현재도 3%대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 저희가 한 4분, 5분 정도 우리한테 여유가 있어서 네네. 요새 이 국장의 시선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네. 가장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막 질문을 드려도 돼요? 네네. 어떤 부분 가장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요? 네네. 저는 사실은 22대 국회가 어제 이제 개원했지 않습니까? 예. 22대 국회 향후 어떤 그 입법 흐름 그에 따른 또 용산과의 어떤 갈등 양상, 그에 따른 우리 민생경제 챙기기라든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투세 폐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이슈들. 그 다음에는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입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밀어붙이고 있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어떤 형태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인가 등등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밸류업은 뭐 나온 이제 속속 공시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도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잘 될 것 같으세요? 빨리 탄력 받을까요? 그러니까 좀 조바심을 갖고 본다면 당장의 단기적인 성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다행스러운 건 지금 우리 현 정부가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그 제도 개선을 약속할 정도로 굉장히 중장기적인 프레임에서 이 이슈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해에 반짝하고 뭐 표심을 좀 사고 국민 표심을 얻고 이 프로그램을 접어버릴 생각이 아니고 굉장히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이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성공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긴 장기 프로젝트로 이걸 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일본도 한 해 만에 뚝딱 뭐 주가가 반등하고 이런 흐름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굉장히 중장기 과제로 보고 있다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결국은 국민의 어떤 우리 기업이 제 가치를 받는 그런 어떤 자산으로 거듭나고 그에 투자한 우리 투자자들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대의로 본다면 거야도 충분히 입법에 협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참 금요일 이 시간 참 좋습니다. 오늘도 이정훈 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국장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 코너입니다. 매일 오후 1시에 방송되는 마켓나우 3부에서 밸류업 가이드라인과 K증시의 미래란 주제로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과 함께 했는데요. 과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가치 투자의 대가를 저희가 드디어 모시게 됐는데 마켓나우 3부 출연은 처음이십니다. 예.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프자산운용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 뵙게 돼서 굉장히 좋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이렇다 할 만하게 못 가고 있잖아요. 이런 예. 하락장에서도 예전의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 50% 이상의 수익률을 낸 가치 투자에 또 대가의 전략을 들을 수 있어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을 보면은 우리 시장이 너무 아쉬운 게요. 예. 다른 나라는 잘 가는데 우리만 홀로 소외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예, 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의장님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의장님의 예. 인터뷰를 다 챙겨보는데 예. 매번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 정말 지겹다 그런 멘트도 하셨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아직 좀 개선돼야 할 부분은 예. 뭐라고 딱 생각을 하시는지 예. 그 지점을 그렇습니다. 듣고 싶더라고요. 지금 사실 그 글로벌 랠리에서 소외된 이유가 예.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만성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예. 사실은 좀 펀더멘탈적인 요인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건설 투자를 비롯한 내수 부진이라든지 뭐 중국 수요가 부진하고 또 일반 범용 반도체의 회복이 좀 더딥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인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만성적이고 네. 이거 본질적인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되게 큰 것 같은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과거에는 뭐 컨트리 리스크라든지 뭐 산업 구조 문제 등등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명확하게 거버넌스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투자자 보호 장치가 좀 미흡하다 한국 시장은. 상법 제382조 3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사의 충실 의무에 관한 것인데 이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를 놓고 보면 이사는 단지 회사를 위해서만 일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좀 확장이 돼서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도 일하지만 모든 주주를 위해서도 일한다. 네. 이렇게 좀 상법이 개정되면 내 주식이 훨씬 더 안전해지고 장기 투자가 가능한 세상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세율의 좀 불균형, 비합리성인데요. 이런 세율의 불균형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누구나 다 좋아야 되잖아요. 모든 주주가. 근데 네. 주가가 오르면 불편한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 상속이 안 된 뭐 그렇죠. 기업 같은 네. 경우는 상속세가 아시다시피 최고 세율이 60%고 또 지금 배당 관련 세금도 결국은 이제 의료보험까지 하면 58%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도세는 25%이기 때문에 이게 불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파는 게 더 낫지 배당을 많이 하거나 뭐 그런 거를 취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기업이. 이런 문제에서 이제 대주주와 소액주주 또 일반 주주와 지배주주 간의 어떤 이해관계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상법 관련된 문제, 투자자 보장치가 미흡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세율의 불균형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랫동안 또 시장에 몸 담으시면서 전략을 세우셨지만 정말 투자자를 보호할 안전장치도 있어야 되고 예. 투자자가 투자할 맛이 나는 주식시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항상 하실 듯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그 코리아의 저평가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밸류어 프로그램이죠. 예. 근데 이거 어떻게 좀 보시는지. 예. 일단 취지가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한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이제 당국의 의도가 네. 굉장히 고무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요. 정말 대환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은 단지 이제 아젠다를 던진 거죠. 어떤 시장 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네.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겠다. 이 세 가지 아젠다인데요. 아직까지는 좀 구체적이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이제 방안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계속 이게 후속 조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또 시장 참여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같이 동참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네. 궁극적으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사실 이게 딱 등장했을 때부터 알맹이가 빼졌다라는 데 여러 가지 분석 이슈는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정책이 나와도 실효성이 있으려면 뭔가 개선되는 확실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점은 뭐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그 대의 명분이 너무 좋아요, 일단. 명분이 좋기 때문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일종의 이제 당근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세제 개편이잖아요, 핵심은. 세법 개정으로 나가는 거고,
근데 문제점이 이제 세법 개정으로 가다 보니까 좀 입법 환경이 썩 좋지가 않아서 네. 그게 좀 어려울 거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건데 사실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이 대의 명분을 거스를 수는 없고 이건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네.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의 정책은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 상법 개정을 발의를 했습니다. 야당에서 이미 2번 발의를 했고 네네. 두 국회의원들이 상법 개정을 해서 이제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이제 야당의 이제 정책이고 이제 이쪽 여당의 정책은 세제 개편, 그러니까 세법을 개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채찍이고 한쪽은 당근인데 당근이고, 채찍과 당근이 같이 된다면 저는 뭐 코스피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예, 뭐 4천, 뭐 5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쉬운 일은 아니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이 된다면은 이게 밸류업 정책은 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딱 하나를 이제 말씀드린다면 세제 개편 쪽인데 이제 배당 소득세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 금융소득 종합 과세에 해당이 돼가지고 예. 이제 최고 세율로 따지면 58%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늘리게 되면 세금을 58% 내야 되니까 네네. 배당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기업을 팔게 되면 양도세는 또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많이 늘리기보다는 계속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가 기업을 비싼 가격에 파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벌어지는데 세제를 좀 개편해서 사실 뭐 일반 주주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과세를 해서 배당소득세를 15.4%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이제 대주주도 똑같은 세율을 적용시키는 좀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뭐 부자 감세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대주주는 그러면 증세를 해서 50% 할증을 해서 25%를 물리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 주주는 15.4, 대주주는 25%. 이 정도로 하면은 양도세와 같아지기 때문에 배당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래서 배당을 늘리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이 평균 15%, 일본이 이제 한 30%, 대만이 50%가 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배당 소득만 분리과세를 해줘도 코스피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등 적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주주 환원 정책을 해야지 이제 투자자들이 예. 반응하는 그런 시대가 온지라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예. 부분에 좀 편승을 확실히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들립니다. 예, 맞습니다. 일본 증시를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벤치마킹한 거잖아요. 예. 예, 니케이는 그래서 또 한번 역사적인 또 기록을 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코스피도 뭐 3천을 넘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이게 예. 잘만 정착되면 예.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로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00년부터 10년간 누적 1,400%의 수익률을 정말 투자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궁금한 지점이 지금 어쨌든 이제 밸류업 수혜주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거라고 보여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당장 이제 정책이 발표됐을 때 시점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금융주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뭐 자동차, 금융주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저 PBR 관련주들이 좀 각광을 받았다가 지금 다시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PBR이 낮은 거는 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성장성이 아주 없다거나 거버넌스가 문제가 크다든지 이런 뭐 펀더멘털이 아주 안 좋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이제 PBR이 극도로 낮은데 문제는 PBR이 낮고 PER도 낮은 기업이 이제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딱 이제 걸리는 게 이제 금융주, 대부분 이제 지주 회사들 같은 경우 보면 PBR이 그 당시에 0.34 정도였고 PER도 뭐 4배, 5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각광을 받았었고 지금 이미 근데 이 주식들은 꽤 많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가장 이제 주목하고 있는 카테고리로 보면은 이제 지주사. 지주사들이 이제 가장 이제 PBR도 낮고 PER도 같이 낮습니다. 지주사라고 하는 거는 그 그룹의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기업인 거고 모든 기업을 다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는 어떤 대주주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주사가 피해를 보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간혹 이제 자회사가 좀 피해를 보는 경우는 생길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주사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카테고리는 이제 그동안 좀 소외됐던 어떤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당 정책 같은 경우 좀 마음대로 하기가 힘들고 그런 좀 규제 같은 게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공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업종 전체나 카테고리가 오르기보다는 업종 내에서도 선별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모든 금융주가 오르는 게 아니고 모든 지주사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그 내부에서도 어떤 거버넌스를 개선할 의지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주주 환원율을 높일 룸이 있는 그러니까 뭐 배당 여력이 많고 이익 창출이 높은 기업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네,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존재 자체 이유가 수익 창출은 아닌데, 그 안에서는 뭐 옥석 가리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문제가 그 이해관계가 이제 불일치되는 게 공기업의 목적은 뭐 국가 경제를 위하고 산업의 발전과 어떤 서민 경제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상장돼 있는 이상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거면 이제 상장 폐지를 시키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고 상장을 유지할 거면 이제 원래 이제 모든 주식의 목적은 어차피 주주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도 적정 수준의 어떤 뭐 전기료 같은 경우도 뭐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급격히 올릴 수는 없지만 적정한 수준까지는 서서히 좀 정상화시키다 보면 실적이 회복이 되고 외국처럼 유틸리티 기업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소외됐던 이런 공기업 주가들도 좀 상당히 주가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도 그냥 공기업이 아니라 상장된 그 상장에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지주사 이게 이제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보시길 권유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로도 이 성공을 대박난 그런 수익률을 좀 내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뭐 개장 전에 HBM 기술력이 좀 딸린다 SK하이닉스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다시 반박 보도가 냈습니다만 뭐 시장은 인정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이슈는?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약점으로 보면은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에 이제 대응을 잘 못했다 초기에 이런 약점들이 있고 또 하나는 펀더멘털적인 관점이지만은 어쨌든 일반 이 범용 반도체 시장의 수요 회복이 좀 더뎌요. 돌아서고는 있지만 회복이 더디고 최근에 이제 특수 반도체 쪽, 뭐 AI나 뭐 자동화 관련된 그런 이제 HBM 관련 반도체만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모든 이제 단점과 장점을 결합시켰을 때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시가총액 500조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의 정상적인 체력은 뭐 과거에 50조도 벌었지만 또 이익이 급격히 줄은 국면도 있었고 정상적인 시장에서라면 한 40조 정도의 체력이 있다고 보면 500조에서 40조를 벌으니까 이제 멀티플이 한 13배 정도 되고 PBR은 뭐 1.5배 되니까 지금 수준은 이제 호황제가 반영된 좀 적정 수준이고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는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이 AI 시대에 대응을 잘 할 거냐, HBM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에 달렸고 이제 모든 것은 실적에 달린 것 같아요. HBM 쪽에서 반전의 카드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지 반도체 업황이 일단 잘 다져진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사실 많았는데 그런 부분 주안점을 두면서 투자 포인트를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렵게 모신 만큼 의장님의 투자 철학과 앞으로 이 어려운 장을 대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투자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지요? 저희 철학은 뭐 확고하게 가치 투자고 근데 과거와 같은 이제 전통적인 가치 투자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모두를 위한 이제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원칙이고요. 그래서 거버넌스가 좋은 기업, 그러니까 ESG를 향상시킬 의지가 있는 기업에만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게 저희 철학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의 이제 장세의 국면, 성격 이런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어쨌든 성장주가 주도하는 장세고, 근데 패러다임이 이제 저금리, 이제 저성장에서 디플레이션에서 고금리 인플레이션으로 왔기 때문에 시장의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가치주 쪽에도 좀 눈여겨 봐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가치 투자는 안 된다라는 편견을 아주 시원하게 깨주신 이채원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인사이트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도 시장은 가치주 투자의 시대가 여전하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저희가 투자 전략도 그런 부분으로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자주 그 마켓나우 3부를 지켜주시면서 좋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이치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사회 이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현충일 특집으로 함께한 오늘 이데일리 온에어 어떠셨나요? 저희가 소개한 아이디어들이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데일리 TV는 늘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혜라였습니다. 지금까지 현충일 특집 이데일리 온에어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